시원한 경제 한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븐브로이의 곰표 밀맥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맥주고요. 편의점의 품절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맥주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열 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깜빡 잊고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세븐브로이는 제가 맥주법 막 개정하고 이럴 때 그때 있던 회사고요.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세븐브로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맥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맥주의 면허가 일반 면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제 맥주, 하우스 맥주 면허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비와하고 이제 하이트 맥주 여기만 이제 대형 맥주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2011년도에 이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취득한 최초의 중소기업으로 세븐브로이가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우스 맥주들을 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이 하우스 맥주, 이 크라프트 정신을 살려서 강서 맥주,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따서 당시 이제 강서구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강서 맥주 이런 거 만들고요. 지금 양평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양평 맥주, 또 양평 이런 이름의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 서울 이런 지역 이름 맥주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야말로 오래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곰표 밀가루, 그래서 대한제분의 곰표 밀가루인데 대한제분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대한제분의 어떤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셨대요. 그래서 요즘 수제 맥주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러니 우리 곰표의 그런 레트로 감성도 좀 이용을 해서 이 수제 맥주 회사하고 콜라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수제 맥주 회사들한테 이렇게 타진을 한 모양인데 이 세븐브로이의 김강산 대표님이 아주 이런 혁신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곰표 밀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캔으로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한제분, 그 다음에 CU, 세븐브로이 이 셋이서 이제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대적인 공전에이트를 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이 맥주 찾으러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게 나온다면 더 유명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품절 맥주로 또 소문난 그런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종류는 벨지안 밀맥주고요. 그래서 벨지안 밀맥주라서 이제 밀메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경비상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보리메가도 쓰고 밀메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향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벨지안 밀맥주의 이제 짙은 향을 첨가해서 이게 그동안 맹맹한 맥주 마시던 분들이 이 곰표 밀맥주를 한번 드셔보시면 이거 상큼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맥주입니다. 여름철에 한번 드시기 굉장히 좋은 맥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인기가 있는 맥주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바로 이 맥주를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곰표 밀맥주가 공전에 히트를 치다 보니까 대형 이제 맥주 회사들이 여기 눈독을 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맥주 회사들이 이게 수제 맥주 회사들하고 이게 콜라보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면 온갖 이름의 맥주가 있는데 사실상은 그 맥주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 대형 맥주 회사인 이런 맥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곰표 밀맥주가 공전의 히트를 쳐서 사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수제 맥주와 이 대형
그 맥주와의 경계선을 좀 무너뜨렸던 이런 맥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제 맥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원재료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 그렇게 4캔에 10,000원짜리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맥주 회사에서 지금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줄 테니 수제 맥주 니네 그 우리랑 콜라보하자,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수제 맥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 맥주는 수제 맥주가 아니라 사실은 대형 맥주 회사가 그렇게 브랜드만 바꿔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맥주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수제 맥주에 가서 생맥주를 좀 많이 드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생맥주의 그 짙고 깊은 맛, 그 아주 끈끈한 맛,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걸쭉한 맛이죠. 우리 그 걸쭉한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여튼 여름철에 우리 편의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10,000원에 4캔짜리, 요즘 조금 뭐 가격도 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또 특히 우리 수제 맥주 시장에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 그런 맥주, 곰표 밀맥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고 또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하니까, 또 제가 그 비유를 든 것도 97년도 외환위기 당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현재 환율이 1,300원대로 급등했다. 불과 얼마 전에 1,100원대였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다. 7월 달에는 46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요. 그 14개월 연속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뭐 이건 다 지금 뭐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그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유나 가스, 석탄, 이게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원인데요. 이 수입액이 2022년 7월 달의 경우, 지난달 경우에는 18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게 90억 달러 정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90억 달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적자 난 게 46억 7천만 달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바로 이 에너지원, 석유류 때문에 그랬다. 석유와 석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환율도 자꾸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게 전방위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90억 달러만큼 상회를 해서 적자를 봤다면 적자를 줄여야죠. 그럼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오히려 지금 석유로 가격이 올라서 이제 소비가 줄고 있는데 이제 유류세를 낮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소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에너지 절약이 이제 부수되지 않은 이런 방식의 보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또 거론이 되는 거는 뭐냐면, 독일처럼 우리도 9,900원짜리 뭐 K 교통카드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래서 K 교통카드 내줘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해갖고 저쪽에 자가용 몰고 다니시는 분들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러시아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쓰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어가 너무 혼잡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어에 혼잡하는 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을 앞뒤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러시아어 이전 시간에 교통요금을 대폭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냥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버스는 다니거든요. 어차피 지하철은 다닙니다. 그게 텅텅 비어서 다니는 거죠, 새벽에. 그런데 이분들을 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에 하던 것들을 이제 그 대중교통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중에서도 러시아에서 하시던 다니시던 분들을 러시아어 외의 시간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요. 야간 통행료를 더 줄여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간으로 많이들 가시겠죠. 그러면 주간에 교통 혼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교통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게 되는 거고, 이럴 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경제학자들은 많은 이론이 있고 실증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거의 대책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을 잡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류세를 낮춰서 기름값을 낮춰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보조금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외환위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수입액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데, 그러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IMF 사태 때와는 달리 경제 구조가 굉장히 건전하다. 그 맞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기업 여기는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가계부채 부동산 여기가 지금 이제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로 오래전부터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거론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국제투자수지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수지표가 뭐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한국이 외국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것을 이제 매달 보여주는 건데요. 1997년에 비해서 지금 한국 경제의 실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속절없이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조금 낮아서 이제 다행입니다만 제가 참 답답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재무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분산 투자입니다. 디버시피케이션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우리 옛날 격언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재무경제학의 이론에 보면 우리가 수익과 위험과는 이제 반대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 어떤 것이 수익도 낮은데 위험도 높다. 그러면 그런 금융상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시장에 지금 살아있는 금융상품은 그러면 어떤 거냐? 대개 보면 위험이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그게 디버시피케이션이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은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우산 장사가
100만 원 돈을 번다고 하고, 그 날씨가 쨍쨍한 날은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가 돈을 100만 원 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산 장사한테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대 수익은 50만 원입니다. 왜냐면 2분의 1의 확률로 비가 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올 때만 100만 원을 보니까 기대 수익은 5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날씨가 맑을 때만 100만 원 벌고,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비가 오면 그러면 이제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절반씩 해서 우산 장사와 아이스크림 장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수익률은 똑같으면서, 그러면서 위험은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맑거나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큼의 항상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50으로 그대로 같으면서 이제 뭐 항상 같으니까 이제 위험이 제로인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뭐 날씨가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꼭 이 100만 원의 투자, 이 100만 원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뭐 비가 와서 쫄딱 망하더라도 이게 더 좋아 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아닌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게 되면, 그러면 뭐 수익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무경제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도 있다시피, 예전에 보면 우리 부자 할머니들은 이미 이거를 다 실천하고 계셨어요. 70년대에도 보면 되게 3분법이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것이 처음 이걸 경제학에서 이론한 것은 사무엘슨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증권 투자를 하던 존 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슨의 그 이론을 보고 저 이론을 우리가 투자에다 응용을 하면 되겠네 해서 만든 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분산 투자,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전체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투자해? 예전엔 그게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코스피 지수, 뭐 ETF 있고 뭐 이렇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펀드를 만드는데, 이 펀드가 이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이런 펀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존 보글은 바로 이제 그게 뱅가드 펀드입니다. 이게 뱅가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뭐 이 펀드 매니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뭐 해가지고 여기다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미국에도 지금 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S&P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으니까 그 각각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거기다 다시 이제 조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지수에다 투자하는데 아무 수수료가 안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펀드 만드는 수수료는 들지만, 펀드 매니저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펀드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면서도 경제 이론에 충실한 그런 인덱스 펀드를 만든 겁니다. 존 보글이. 이 뱅가드 펀드가 아주 혁신적인 걸 했고요. 사무엘슨 교수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이 뱅가드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슨 교수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발명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금속 활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에 상응할 정도로 그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뱅가드 펀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그 재무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를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죠. 지금 3개쯤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지금 3번째로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 투자를 얘기하는 분산 투자의 아주 핵심적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투자법은 많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 4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지금 3개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 이론에서 아마 이미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하지 않죠. 그거는 교수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근데 우리처럼 시장에 있는 사람은 기업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있어서 어떤 기업의 기대 수익과 위험이 어느 정도라고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은 그게 아니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 한 10개, 20배만 골라서 나는 투자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인데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거나 혹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뭐 세상에 뮤추얼 펀드 많습니다. 근데 거기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유명 펀드 매니저가 있다. 그래서 저 펀드 매니저는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래서 저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면 돈을 잘 번다.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받는 그런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런 펀드 절대 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이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마이다스의 손은 없습니다.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한두 해, 서너 해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효율적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매년 엄청난 수익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냈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냥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 이제 투자 기법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이제 분산 투자하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이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이게 조금 고민하셔서 그럼 현실에다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아무나 이렇게 펀드에 투자하는 게 자기 입장하고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큰 이상이 없으면 정년퇴직까지 거기 이제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펀드를 들 때는 이런 분들은 위험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걸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본적인 수익이 있으니까. 반면에 좀 기복이 심한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것이 이제 위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드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니면 이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산 장사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식을 사는 거고 아이스크림 장사다 그러면 우산 장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지금 세상에 각국의 국부 펀드가 있고 각국의 연금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펀드나 국부 펀드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 인덱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덱스가 MSCI라고 하는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이 회사에서 만든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 MSCI 인덱스는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이 언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냥 그 인덱스 펀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수에 포함이 되는 그 순간에 한국에 엄청난 투자가 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분산 투자를 현실에 응용한 이론에서 확립된 과학적인 이론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저는 2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에 투자해야 된다. 만약에 해외 투자를 안 하고 우리 국내에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국내 기업이 잘못되거나 IMF 사태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그럼 국민연금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산 장사가 자기 우산 회사에다가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빵하는 거죠. 뭐 그렇게 고위험을 추구해서 고수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됐으니 국민연금은 우리 주식을 사야지 된다, 그래야지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더 투명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연금에 돈 갖다 쓸 생각들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답답한 게, 이른바 파이낸스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서 이제 조용히 그래도 이제 그게 맞지 않는다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지금 상당 액수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논리는요,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뭐 액수가 작으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이렇게 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예 그런 지금은 펀드들이 있어서, 인덱스 펀드들이 있어서 거기다 투자하시면 되는데,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해외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한국 인덱스 펀드뿐만 아니라 미국, 뭐 나스닥, 뭐 나는 뭐 좀 기술주 좋아한다 그러면 나스닥, 아니면 나는 뭐 미국의 그런 그 경제 전체를 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이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중국, 이렇게 3분법을 하는 거죠. 한국 주식의 3분의 1, 중국 주식의 3분의 1, 미국 주식의 3분의 1. 그건데 난 미국이나 중국의 주식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수수료 많이 안 들고, 예전엔 굉장히 이게 어려웠습니다. 수수료도 많이 들고 해외 펀드에 가입하기도 어려웠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은 그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권하지 않았어요. 그 수수료를 하는 이는 그냥 뭐 여기 그 투자하시는 게 낫다, 여기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엔 지금 굉장히 수수료가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투자하라고 지금 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그냥 요즘은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고, 요즘 웬만한 증권사를 가시게 되면 직접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에 투자하는 정도까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죠.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지금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펀드들을 자꾸 만들고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국가별로 투자하고. 근데 사실은 뭐 브라질에 투자했다가 뭐 손실 보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해외 자산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들이 직접 투자하고 이런 액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환율이 1,300원대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율이 1,300원이 되게 되면 우리 수출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를 보시게 되면 우리 막 1,800원 막 1,900원 가면서 그 경제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사실상 수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때 최고의 황금기를 맞았죠. 그래서 그 이제 부도 위험을 벗어나고 난 그런 기업들은 급격하게 뭐 수출은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보다 뭐 훨씬 더 2배의 가격으로 물건을 파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반면에 이제 국내 경제는 안 좋으니까 임금 떨어지고 뭐 다 비용들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IMF의 그 원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1,300원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한국의 서학개미들의 손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더 오르게 되면 이 서학개미들은 그 해외 주식을 팔고 들어올 동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자동 안정장치가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국내에 그런 자산을 안 갖고 있었는데 해외 자산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런 거죠. 우리 한번 국민연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네, 국민연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요, 이게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규모, 이게 지금 25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200조면 2조면 이제 20억 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50조라면 약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불이 좀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우리가 2천억 불 정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국민연금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뭐 충분한 상응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 액수가 지금 250조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체 자산 대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26.9%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외 투자할 그 여유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자산 대비 직접 운용, 그 중에서도 이제 40%만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해외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그 2017년만 하더라도 이게 108조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250조 이렇게 된 거죠. 그 2022년 첫 번째 쿼터에 지금 220조까지 250조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8조에서 250조니까 여기 그림상으로는 이게 좀 잘 안 드러나는데요. 그 2배 이상인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서학개미,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투자한 거, 이런 걸 보면 여기 이제 순대외 금융자산 추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순대외 금융자산 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투자한 액수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액수, 이걸 뺀 게 순대외 금융자산 추이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이게 이제 07년이죠. 이 07년에 2,160억 불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2천억 불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천억 불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6,960억 불, 7천억 불을 우리가 플러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해외에 있는 돈으로 그것을 갚는다고 한다면 7천억 불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아마 원화 자산을 갖고 있겠죠. 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려면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화의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의 이 2천억 불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이 7천억 불로 능히 갚고도 남을 액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화의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지금 충분한 외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갚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자동 안정장치가 된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외환위기 가능성은 제가 100%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럼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외환위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지금 경제 운영이 잘못돼서 우리 문제는 지금 외국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우리 경제가 위험하네, 해외로 빠져나가자, 이런 식으로 뱅크런 같이 해외로 런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최근에 외환 자유화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 전반적인 방향은 맞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그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대거 몰려나가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국가가 자꾸 지금 외국하고의 그런 달러 수합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우리 국내 이렇게 6천억 불, 7천억 불을 저희 갖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건 민간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국민연금하고 그런 계약을 맺는 게 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물론 국민연금한테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대신에 외국할 때 국민연금의 그런 주식을 우리가 담보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사학개미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1,300원이 지금 현재 환율이지만 저것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게 되면 현재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팔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의 환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환율은 자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문제는 없다. 단지 정부가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현재 환율이 저렇게 높은 곳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유로화도 폭락했고, 특히 엔화도 폭락했고, 그래서 엔화가 폭락했기 때문에 원화의 입장에서는 엔화랑 이걸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못 맞추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 때문에 환율이 높아진 것인데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있는 거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가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중요한 말씀, 유비무환, 우리 스스로부터
자세를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유비무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어떤 국가든지 그렇게 조직적으로 대비하는 국가는 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미리미리 찾아야 되겠죠.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이런 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의 전망이 위협을 받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 나가고 있죠. 왜 이럴까요? 대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다 잡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